자, 이제 감가 수정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서는 597쪽이고요. 합격서는 170페이지입니다. 자, 감가 수정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감가 수정의 방법은요, 크게 우리 공부하는 거는 그냥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실제로는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여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책상 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고요. 부동산을 직접 보면서 구하는 관찰강화법과 분해법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책상 위에서 자료를 갖고 구하는 방법, 이거는 부동산 눈으로 보면서 직접 구하는 방법, 내관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있어요. 상액률이 있는데요. 왜 상액률이라고 말하는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로 하기로 하고, 여하튼 쟤는 책상 위에서 자료 갖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끼리의 편차는 적습니다만 실제하고 괴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밑에 거는 실제와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얘를 주된 방법으로 하고 적정하지 아니할 때만 얘를 부수적으로 택해왔어요. 그러면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으로 갈게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서 아무 말 없이 내용연수 하면은 무슨 내용연수? 감정평가에 내용연수 하면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내용연수는 삼각자산의 수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용연수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우리 자주 비교되는 게 물리적 내용수와 경제적 내용수를 비교하거든요. 그럴 때 시험에서 비틀어 잘 낼 때가 물리적 내용수를 내요. 아니라고요. 물리적 내용수는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내용수는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언제나 감정평가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수를 쓴다고요. 유용성, 지속 가능한 연한이에요. 물리적보다 짧아요, 경제적이. 사람으로 치면 갑돌이가 세상 떠나는 건 물리적 내용수고요. 갑돌이가 은퇴하는 거는 경제적 내용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보다 경제적이 짧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경과연수와 잔존연수, 경과연수는 지난 연수고요. 잔존연수는 남은 연수인데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경과연수가 10년이다, 시험지에. 그리고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라고 하거나 잔존 경제적 내용수라 하거나 상관없어요. 잔존 내용연수, 즉 경제적 잔존 내용수가 40년. 자, 경과연수 10년, 잔존 경제적 내용수가 40년. 그러면 도합 합쳐서 50년을 경제적 내용수로 봐요. 그러나 경제적 내용수가 50년, 그러면 경제적 내용수 그냥 50년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때는 경과연수와 나무 거기에 주어져 있는 연수를 더하고 어떤 때는 안 더하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경제적 내용수로 그냥 주어지면 그냥 써요. 근데 경과연수하고 경제적 잔존 내용수 또는 잔존 경제적 내용수로 주어지면 두 개를 더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험지에 경제적 내용수로만 주어지잖아요. 그냥 경제적 내용수를 써요. 근데 경과연수가 2년이고 경제적 잔존 내용수가 48년이면 두 개 더해요. 50년으로 해요.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이걸 기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진짜 많이. 그 다음, 그래서 간혹가다 부러워요. 저 쉬운 과목들이나 좀 편한 과목들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부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일단 강의가 좀 공부할 게 편해야 일단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편한데, 과목이 어려우면 이렇게 좀 그래요. 에러와. 자, 정액법부터 가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인데 말 그대로예요. 정액법은 일정액씩 감가하는 거예요. 정률법은 일정률로 감가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정액법은 일정액씩 감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물건이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000원 나누기 10년이랍시다. 수명. 그럼 1,000원 나누기 10 해보세요. 그럼 100원. 첫 번째 연도에 100원, 두 번째 연도에 100원, 세 번째 연도에 100원 이렇게 감가하는 거 정액법이라 그래요. 첫 번째 연도에 100원이고 두 번째 연도에 100원이니까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해요. 또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해요.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경과연수, 연수를 써요. 여기다가 감가한 걸 누계 해봐요. 감가한 걸 누계 해봐요. 그럼 첫 번째 연도에 100원이었죠.
그럼 첫 번째 1년 차 때 1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2년 차 때는 얼마일까요? 누계하니까 200원 되겠지 뭐. 200원 이렇게. 그럼 3년 차 때는 300원 되겠지 뭐. 그래 쭉 선을 이으면 이게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액법의 특징은 감가총액이 1,000원인데 그 감가총액을 단순한 경제적 내용수 10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걸 평균이라 그래요. 이건 나누기 한 거예요. 평균. 근데 저런 나누기는 산술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기 해서 매년에 상가격으로 삼는 거예요. 100원. 1,000원 나누기 10 해서 100원. 그래서 그 직선법이라고도 하고 균등삼각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직선이냐면 직선이잖아. 100원씩 똑같으니까 균등삼각법이잖아. 자, 그 다음 얘는 매년 일정액씩 감가예요. 100원, 100원, 100원. 일정액씩 감가한다고요. 그리고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죠. 자, 그럼 질문합시다. 100원씩이라고 가정하세요. 3년 됐어. 3년. 그럼 얼마 감가됐죠? 누계가 300원. 그러면 적산가액은 얼마죠? 700원. 이렇게 간단해요. 계산이. 그 장점 계산이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하기를 아까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이치가 얻는 게 말이죠. 쉽게 얻으면서 결과도 좋은. 우린 결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되게 쉽게 하면서 결론도 잘 얻는 것 같아요. 결론만 보니까. 그 과정을 함께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쉽게 하면서 결론도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그래서 공부에서 쉬운 길은 언제나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쉬운 길은 만점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쉽다, 용이하다. 그 말은 안 맞는다. 항상 그렇게 하지 쉬우면서 되게 잘 맞는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장점, 이해하기 쉽다, 간단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단점은 잘 안 맞는다. 항상 잘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것에 많이 쓰냐면 감가가 천천히 되는 거. 서서히 감가되는 건물에서요. 그러니까 건물은 천천히 감가가 되는 대표적인 예니까 건물류에 쓴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그러면 정액법 이렇게. 자, 그 다음 정액법 계산하겠어요. 계산도 뒤따 쉬어요. 자, 메모 중단하시고 설명 들으세요. 아까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약간의 어떤 내용을 첨가합시다. 자, 여러분 10년 지났는데 100원 가치가 남았네. 그럼 10년 동안 감가된 금액의 전체는 얼마예요? 그렇죠. 900원이지. 쉽게 말하면 1,000원 빼기 남은 가치. 그럼 900원 나누기 10. 그러면 90원. 그럴 때 1,00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제조도론가. 그 다음에 100원은 남은 가치. 자, 남은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해요. 남아있는 잔존. 남아있는 게 잔존이에요. 잔존 가치 또는 여러분 감정평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밸류를 뭐라고 부르고 그랬죠? 가액. 잔존 가액 이렇게 불러도 돼요. 옛날에 잔존 가격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잔존 가액 내지는 잔존 가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잔존 가치나 잔존 가액 남아있는 가치. 그리고 나누기 10은 무슨 내용수? 경제적 내용수. 그러면 뭐냐면 그게 90원이 매년 감가액.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감가액이 90원이니까 여러분 잘 봐요. 설명 들으세요. 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합격하길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설명 들어보세요. 진짜로. 얼마나 원하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합격을. 자, 봐요. 여러분 매년 감가액이 90원이랬어요. 거기에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270원이지. 그랬을 때 매년 감가액 90원 곱하기 경과연수 3년 이래버리면 감가누계액이 될 거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차 때 적산가액은 1,000원에서 270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730원이겠죠. 그러니까 제조도론가에서 뭘 빼요? 감가누계액을 빼요. 그러면 적산가액이 된다. 자, 여기까지 식 이해되셨죠? 자, 이 식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됐다고 해서 답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가 됐잖아요. 그거는 잘 풀기 위한 전제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거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중에 필요 조건인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세 단계로 푸시면 일단 이해는 됐고 풀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할 거냐면 압축할 거예요. 식을 한 줄에 압축할 거라고. 어떻게? 제조도론가는 그대로 두어. 여기서 제조도론가 요거를 그냥 그렇게 두자고. 이렇게. 그 대신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요 식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감가누계액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한 줄이 되겠죠. 한 줄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세 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제조도론가는 그대로 쓸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제조도론가에서 아까 100원 뺐죠? 그럼 몇 퍼센트 감가됐지? 10%가 감가돼. 잔가율이 10%라고 다시 이 경우에 잔가율이 시험지에 잔가율이 10%라고 주어진다고 시험에. 그러면 얘가 1,000원인데 잔가율이 10%면 100원이죠. 그 말은 감가율은 얼마일까? 그래 90%지. 감가율과 잔가율 합하면 1이니까 100%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900원이 되는 건데 1,000원에서 100원 빼면 900원이 되는 건데 그것은 1,000원에 0.9를 곱한 거와 똑같죠. 다시 말하면 1,000원의 감가율을 곱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1,000원의 감가율을 곱합시다. 빼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칙연산에 흐트러지게 빼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누기가 돼버리면 식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율을 곱합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 경제적 내용수. 나누기 경제적 내용수. 그 다음에 곱하기 경과연수.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까지 하면 요게 위에 있는 요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 요거 그대로 쓴 거죠. 그러면 요거 집어넣고 거기다 경과연수를 곱한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감가누계액이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감가누계액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감가누계액 부분만 잘하면 돼요. 제조도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잔존가액이지만 곱하기 감가율. 그 다음부터 똑같아. 나누기 경제적 내용수 곱하기 경과연수.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계산기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제조도론가 하고 누른 다음에 n 플러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기에 메모리 했겠죠. 그 다음 뒤에 걸 계산할 거예요. 제조도론가 곱하기 감가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수 곱하기 경과연수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메모리한 데서 빼낼 거예요. n-mr. 그러면 한 줄이 끝났네 답이. 자, 이 과정이에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기출 보여주면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령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말해볼게요. 자,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실까요, 여러분?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30일의 문제입니다.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는 6천만 원인데 거기에 신축 공사비는 적정하며 승인일은 이렇게 됐고 경과인수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건축비 지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시점 수정이란 걸 해야 돼요. 근데 시점 수정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순서상. 근데 시점 수정할 때 저렇게 지수로 주어지면 지수법을 쓰고 변동률로 주어지면 변동률 적용법을 쓰는데 둘 다 쉬워요. 지수법은 지수법에 의한 시점 수정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나중에 뒤쪽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00인 거 분모했을 거 100 아닌 거 분자했어요. 여기 100 쓰고 100 아닌 숫자 여기다 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준공시점걸 여기다 주고 기준시점걸 항상 대상부동산 평가하는가 기준시점걸 여기다 쓴다고. 그럼 몇이요? 1.1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가 1.1이라고. 그 말은 준공할 때 얼마였는데 6천인데 여기다가 뭘 곱하란 얘기? 1.1 곱하란 얘기예요. 자, 곱하세요. 6천 곱하기 1.1. 그러면 얼마? 6,600. 자, 6,600. 그리고 원리대로 먼저 구해볼게요. 자, 6,600 매년 감가에 구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중단. 6,600에서 잔가율이 몇 퍼센트? 10%. 감가율은 90%인데 일단 잔가율이 10%니까 6,600에 10%겠죠? 암산할 수 있어요? 660 빼기 660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경제적 내용수가 얼마인가 봐요? 40. 그러니까 40 이렇게. 42 하면 안 돼요. 경제적 잔존 내용수라면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맞아. 근데 경제적 내용수로 주어지면 그냥 40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 금액이 나와요. 나왔습니까? 자, 매년 감가에 구한 거고 그 다음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죠. 그럼 몇 년 경과했댔죠? 2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해야지. 그러면 이게 감가 누계액. 자, 그러면 천상 이 금액을 써놔야 되겠네. 왜냐면 적산가액에서 저걸 제조동가에서 빼야 되니까. 그럼 제조동가 구한 6,6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야 되지. 그러면 금액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를 3단계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만 많이 주어지면 요령이 필요 없어요. 아는 대로 천천히 구하면 되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1분이 빨리 가는지 그냥 문제 읽자마자 1분 지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였죠. 아까 이렇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제조동가 그 다음 뒤에가 감가 누계.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조동가는 아까 6,600이었죠. 그럼 6,600. 그 다음 빼기. 아직 따라 적지 마시고 설명 듣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강의하는 루틴 아시잖아. 설명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이따 자 찍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6,600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잔가율이 10%니까 감가율은 0.9 나누기 경제동력수 40 곱하기 경과연수 2 그러면 답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 줄에. 그러니까 어떡하자? 자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6,600 누르고 M 플러스 얼마까지 연습하시냐면 이거 식으로 안 써놓고 계산기를 누르면서 바로 눈으로 구할 수 있을 만큼 계산기로 바로. 그래서 여러분 6,600을 원래 눌러야 되죠. 근데 우리 계산기가 말이죠. 얼마만큼까지 나름대로 일반 계산기인데 편리하게 만들어 놨냐면 M 플러스 해서 앞에 있는 계산기에서 6,600이 저장돼 있죠. 근데 같은 금액을 또 누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6,600은 누르지 않아도 돼. 그 상태에서 바로 곱하기 0.9 나누기 40 곱하기 2 그 다음에 바로 그냥 M-MR로 눌러봐요. 그러면 요 금액이 바로 나와버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은 요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완성은 이 문제가 얼마까지 하자는 거냐면 요렇게 하자는 거야. 요것만 딱 눌러서 바로 답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6,600 알으니까 M 플러스 하시고 6,600 누를 필요 없고 곱하기 감가율 0.9 나누기 경제동력수 40 곱하기 경과연수 2 M-MR 하면 답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될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됐나요? 자, 이거 연습입니다. 자,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눈으로 보면서 순서대로 가능한지 연습하십시오. 문제만 보면서 계산기로 제일 첫 번째 제조동가 누르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제조동가 누를 필요 없고 곱하기 꼭 해야 됩니다. 감가율 0.9 나누기 경제동력수 40 경과연수 곱하기 2 M-MR 이겁니다. 그러면 계산기 누르는 요령을 또 암기해야 되나요?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하신 대로 그대로 계속 누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딱 한 번만 눌러보지 마세요. 계속해서 누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금방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M 플러스니 MR이니 뭐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 계산기에 그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요. 화면에 M자가 이렇게 뜬다고. M자가 없어야 돼. M자를 없애는 방법은 A씨만 눌러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반드시 MC 이렇게 눌러서 메모리 클리어를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여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뭐가 떠 있으면 안 돼. 뭐가 떠 있다는 말은 계산기에 다른 게 눌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계산기를 아무렇게나 놔두시면 혹시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딴 걸 누르는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환율 계산 같은 걸 눌러놓거나 다른 계산, 미국 같은 경우는 센트 계산이 있기 때문에 ADD라는 그런 게 있어요. ADD라고 되는 버튼, ADD 그리고 E2라고 되어 있는 거기다가 버튼을 옮겨놓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한 F나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5 근데 이게 같이 돼 있으면 F하고 숫자 4 이런 데다 세팅도 잘 해놓으세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기출문제 과정에 가면 좀 더 또 많이 반복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이번엔 정률법 갈게요.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말 그대로 일정률로 감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매년 말 가격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서 매년의 상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계산이 어렵지 않도록 쉽게 해볼게요. 자, 1,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상각률 50%라고 계산하기 편하도록 말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의 상가격이 얼마입니까? 50%니까 500원 상각됐죠? 남은 가치 500원 다시 50% 250원 남은 가치도 250원 또다시 125원 남은 가치 120원 딱 거기까지만 해요. 제가. 그러니까 상각률이 50%로 똑같은데 상가액은 자 봐요. 500원
250원, 125원으로 점차 남한 가치가 점차 줄지. 즉 상가격도 점차 줄지요. 점차 주는 걸 점감 내지는 체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감과 체감은 같은 말이에요. 상가격이 점차 주니까 체감상각법, 남은 가치가 점차 줄기 때문에 잔고점감법. 상각률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상각률은 일정하다고. 상각률은 일정한데 상가격이 점차 준다고요. 이거 정말 많이 바꾸니까 조심하세요. 상각률이 점차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상각률은 일정해요. 상가격이 점차 줄어. 그러니까 상가격이 첫 해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재산 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가격도 체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이 율은 일정하고 액이 점차 준다는 것이었으며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한단 말이에요. 주로 기계류에 쓰는데 안전하게 자본회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볼게요. 안전하게 자본회수.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학원에 요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이건 소모품이라서 개인 소지 제 건데 만약에 학원 물품이라고 가정하고 학원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고 초기 투입 비용은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초기 투입 비용 1,000원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에 걸쳐서 회수한다 합시다. 그러면 정해법은 1년 지나면 100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학원 매출 중에. 그러니까 학원 매출 중에 100원을 떼서 학원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2년 차 때 100원을 다시 떼서 매출 중에 100원 떼서 학원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을 지나면 학원 저금통에 1,000원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 헐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가상각은 자본회수, 감가상각에 맞춰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이꼴 자본회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해법은 일정액씩 자본회수하지. 정률법으로 회수해 볼게요. 1년 지나면 학원 매출 중에 500원을 떼서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2년 차 때 250원, 3년 차 때 125원을 떼서 넣어요. 질문합시다. 3년까지 누게 해봐요. 얼마요? 500원, 250원, 125원을 더해봐. 계산이 어렵지. 단점 계산이 어려워. 자, 뭐예요? 아니요. 얼마냐고. 아직도 계산이 안 됐어? 875원이 회수가 됐어. 그럼 뭐예요? 1,000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초기에 회수해 됐지.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떼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본회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의 단점은 뭐냐? 매년 상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정해법보다 복잡해. 주로 기계류에 써. 그럼 여러분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선물 받았다고 쳐. 누구한테? 근데 내가 갖고 있네. 근데 그거 모르고 태블릿 PC 좋지 하고 딱 이제 비닐을 뜯었어. 비닐 커버를 딱 뜯고 딱 보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당근마켓에 팔기로 했어. 자, 그런데 내가 비닐 포장 뜯기 전하고 뜯은 다음하고 가격이 완전 달라요. 단지 비닐 포장 하나 뜯었을 뿐인데. 근데 이것도요. 비닐 포장 뜯어서 그냥 판 것과 박스까지 열어서 지문을 묻힌 것은 또 하늘하고 땅 차이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거든. 하나 사용해서 이걸 켜본 것과 켜보지 않는 것의 가격 차이가 또 나요. 그렇거든. 똑같은 날짜인데. 그러니까 기계류는 어때? 초창기에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기계류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적합한 거예요. 서서히 감가되는 건물류에는 정액법이 적합하고 초기에 많이 감가는 거는 기계나 기구 같은 곳에 적합하다. 감 잡으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아까 제가 정액법은 100원씩 떼서 어디다 돈 넣는다 그랬죠? 학원 저금통에 돈 넣는 거예요. 학원 저금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금통에 돈 넣는 거예요. 정률법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10년 지나면 이자가 붙게 안 붙게? 안 붙어요. 돼지 저금통에 돈 넣으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돼지가 새끼를 친다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돼지 저금통에 돈 넣으면 이자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정액법과 정률법은 절대 이자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러면 어떨까요? 일정 금액씩을 떼어서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 붙으면 이자가 붙지.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정률법 계산 좀 해볼까요? 정률법은요. 여기서 밑에 거는 필요 없고 위에 것만 딱 알면 돼. 제조도론가에다 전년 대비 잔가율 그리고 위에가 연도가 M승이 경과연수예요. 경과연수승 2년 경과하면 위에가 2승 3년 경과하면 3승.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치가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나오겠지. 시험에. 지금까지 2년 나온 것만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볼까요?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 이거 보고 건물인데 왜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끝까지 나자 읽어보세요. 이래놓고 끝에 마지막 보습니다.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도론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 기계류 같은 설비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여 정률법을 적용해라. 경과연수 몇 년? 2년. 지수로 주어졌네. 100인 거 분모, 100 아닌 거 분자. 시점 수정치 숫자 1.25. 진짜 간단하거든. 잔가율. 그리고 신축 공사비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제조도론가 8천에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 70이니까 0.7 그리고 2승. 자,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시점 수정 해야겠죠. 자, 8천 곱하기 1.25부터 먼저 하세요. 8천 곱하기 1.25부터 해서 시점 수정 하세요. 얼마예요? 1억 나왔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0.7이니까 70%니까 곱하기 0.7 곱하기 0.7 두 번 하세요. 2승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끝이야. 진짜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률법은 원래 복잡하지만 우리 시험은 어렵게 낼 수 없으니까 더 간단해. 딱 이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계산할 때 8천 곱하기 시점 수정치 1.25 하고 곱하기 0.7 전년 대비 잔가율 나왔으면 연도가 2년이니까 곱하기 0.7 두 번 하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처럼 계산하시면 된다. 됐나요? 네, 그렇게. 책에 해설이 있지만 난 저거 또 찍고 싶어. 그럼 빨리 찍으셔요. 근데 책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냥 볼래 그러시면 안 찍어도 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찍으시는 이유가 끝나고 복습하시려고 그러는 거 맞죠? 네. 나중에 가서 다 찍어놓고 핸드폰 가득 찼네 하고 싹 지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액법과 정률법은 그때서 어디다 넣다 그랬어요? 돈을. 네, 우리 학원 저금통에 넣기 때문에 이자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름은 어때요? 은행에 넣는 거지.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운 은행에 가서 10년 후에 1,000원 탈 수 있는 적금을 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은행은 어떤 형태든 적금 만들 수 있어요. 금액을 단위를 낮게 해서 그렇지 10년 후에 1,000만 원 혹은 10년 후에 1억을 탈 수 있는 적금 만들어줄 수 있느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10번 부을 때 얼마씩 부으면 되냐? 은행이 물었더니 은행이 말하기를 너 90원씩 부어. 그럼 은행이 10원씩 이자로 채워줄게. 그럼 내가 붓는 금액 90원, 은행이 10원. 다음에 90원? 이게 뭐예요? 일정 금액씩을 붓는 거, 은행에 붓는 거. 정기적금. 정기적금, 목돈 한꺼번에 넣는 건 정기예금. 일정 금액씩을 나눠 넣는 건 정기적금. 근데 정기적금 붓는 금액. 자, 나 90원 붓고 은행이 10원 채워주고 또 90원 붓고 10원 채워주고. 은행이 10원씩 이자로 채워줬어요? 내가 붓는 금액 누게 하면 900원. 은행이 10원씩 이자로 채워준 거 누게 하면 100원. 토탈 1,000원 탈 수 있는 적금. 그럼 정기적금 붓는 금액 계산할 때는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채기금이랬지. 따라서 감채기금인데 감채기금을 일본에서는 상환기금이라고 그래요. 감채기금과 상환기금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환기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어. 이 문장에서 딱 핵심 키워드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이자. 앞으로 저 복리계산이거든.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은 다 복리계산인데 앞으로 이자 딱 나오면 상환기금법. 앞으로 여러분 저 문장을 외시든지 저 문장 외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자 보이거나 상환기금법. 그래서 앞으로 이자,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 설명한 말에 이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자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걔는 이자가 없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봐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정액법은 1년차 때 상가액이 얼마였지 아까? 100원. 그럼 적상가액이 얼마지? 900원. 정률법은 1회차 때 상가액이 얼마죠? 500원. 그러면 적상가액이 얼마죠? 500원. 그런데 상환기금법은 내가 붓는 금액이 상가액이거든요. 아까 얼마 붓는다 그랬지? 90원. 그러면 적상가액이 얼마인 거죠? 상가액이 90원이니까 적상가액은 910원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정액법은 상가액 얼마? 상가액 100원.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럼 적산가액 얼마? 900원. 그다음 정률법은 상가액 얼마? 500원. 적산가액은 500원. 상환기금법은 내가 붙는 금액이 상가액이니까 90원. 적산가액은 910원. 그럼 적산가액 크기 순서로 나열해봐요. 적산가액 크기 순서 제일 큰 거.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용연수에 의한 보면 상액률이 있다고. 얘 때문에 상액률이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상액률이 있다. 그거는 적산가액 크기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적산가액 크기 순서가 제일 큰 거 상환기금법, 그 다음 정액법, 가운데 정액법, 그 다음 정률법의 순서예요. 감가가 제일 많이 드는 얘가 제일 작겠지. 감가가 제일 적게 드는 얘가 제일 크겠지. 가운데 정액법, 상액률의 순서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상액률인데 이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상액률인데 이건 책상 위에서 구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실제하고 괴리가 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보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는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이 있는데 가기 전에 이 문제 하나 다루고 가자고요. 틀린 것은 일본의 정률법에서는 정률법입니다. 매년 감가율이 정률이니까 감가율이 일정해. 상각률과 감가율은 같은 말인데 일정하지. 그리고 감가액이 점차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점차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1번 틀린 거예요. 2번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며 3번의 정액법은 직선법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하고 4번의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된 때에 감가 누계 상당할 거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이자가 나오면 맞고 복리계산의 이자, 그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이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기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벨 정도만큼을 제가 강의를 해요. 이 레벨보다 더 위만큼은 안 해. 딱 그만큼만 맞춰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이 적응하면 이런 류는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찰강화법과 분해법은 대상부동산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구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관찰강화법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눈으로. 뭐를? 물기경을 직접 관찰하는 거. 그래서 물기경을 직접 관찰한다 나오면 관찰강화법이고, 분해법은 물기경으로 먼저 구분을 해. 부동산의 감가 요인을 물기경으로 세분해, 나눠. 이게 분해죠. 나누는 게 분해입니다. 나눠서 물기경을 각각 구해. 각각 구한 다음에 합산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물기경으로 세분한다, 각각 구한다, 합산한다. 이게 분해법. 물기경을 직접 관찰한다. 그건 관찰강화법. 너무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장점, 실제 감가와 일치할 수 있으나 단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그런데 원가법의 장단점은 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안 하고 넘어가고, 적산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산법은 단어는 기억하시지만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적산법의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규정이. 그러면 이 문장은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적산법은 안 나온다면서 그러면 안 되고 용어는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용어 나올 때 여러분이 딱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냐면 적산법의 3요소가 이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봐보세요. 이때 건물이 있어. 우리 학원 건물이에요. 근데 이 학원 건물 전체의 가치는 적산가액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요거 우리 학원 건물에 지금 우리 학원 건물에 요거 8층 요 한 개층을 갑이라는 사람이 샀대. 얼마냐면 1억 주고 샀대. 근데 1억 원을 먼저 은행에 넣으면 얼마 정도 될까 물어보니까 은행이 말하기를 그 정도 금액을 1년 후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5% 줄게 라고 말했다 합시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갑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10%는 돼야지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기대한 거지. 그런데 그래서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임대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걸 임대차 하는데 경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일단 감가상각비도 경비야. 유지관리비가 경비야. 그리고 세금도 경비고,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 같은 것도 경비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혹시 빌렸다면, 운영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도 경비라고. 그런 각종 경비가 합쳐서 300만 원이래.
그러면 300만 원의 경비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1000만 원 임대료를 받았는데 300만 원 경비 빼면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 합쳐서 300만 원 합쳐서 얼마 받아? 13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기 1억 원은 이 건물 전체 가격이 아니라 요것만의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가액이라 그래요. 기초가격이에요.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기대이율, 요게 기대이율이에요. 기대수익률. 그걸 곱하고 그다음 더하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더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최소한 받을 것만 쭉 더한 거죠. 최소한 받을 것만 적산, 더하는 게 적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정하는 게 바로 어이구 적산, 여기가 임료입니다. 임료. 잘못했어요. 임료. 적산 임료입니다. 이렇게 적산 임료를 구하는 것이 적산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읽을 때 봐봐요. 기초가액 나오고 그다음 기대율 나오고 필요한 경비 나와서 끄트머리에 임대료 구하는 거다. 그러면 적산법이에요. 다 읽지 마시고 적산법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적산법의 3요소가 기초가액에 기대율,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그래서 임대료 구한다. 여기다 가액 그러면 절대 안 돼. 임대료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산법은 저처럼 기초가액의 밑줄, 기대율의 밑줄, 필요한 경비의 밑줄, 그 다음에 임대료의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넘어가요. 그리고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10년에 이거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이 지문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제 말은 이거 똑같이 나왔을 때 확인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문 내용 들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원가법보다 더 쉬워. 더 쉬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쉬워서 우리나라의 3방식에 중추가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게 대상부동산. 뭐의 줄임말? 감정평가 대상부동산의 줄임말. 걔가 속해 있는 지역, 인근 지역. 근데 여러분, 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유사부동산인데 이 유사부동산과 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봐야 돼. 항상 둘의 관계는 대체 경쟁관계, 요 단어 하나. 또 하나는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동질적? 아니고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 그리고 대체 경쟁관계.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유사지역이라 그래요. 유사지역의 이 부동산은 이 부동산과 유사부동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느냐면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이고 대체 경쟁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동일수급권이라고 불러요. 동일한 시장지역. 사례는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안에서 사례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사례를 선택하면 안 돼요. 시장이 달라요. 그러면 얘를 사례로 선택하면 참 좋은데 저게 형이 동생한테 팔았대. 근데 뒷다 싸게 팔았대. 5억이래. 자, 원래 얼마였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얼마만큼 싸게 팔았다 그 사정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원래대로 보정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가 알려져 있질 않아. 그런 사례는 선택하면 안 돼요. 얘를 사례로 선택했대. 쟤는 친구 간의 거래로 8억 원의 거래가 됐는데 그 금액은 아주 절친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래. 자, 원래 정상적인 거래 얼마였을까? 10억. 다시 10억에 20%싼 거는 얼마? 8억. 지금 8억 원의 거래가 된 상태. 근데 친구 간의 거래로 20% 싸게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로 정상화시킬 수 있죠. 그 원래로 정상화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보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 선택할 수 있어요. 얘를 평가할 건데 이 사례 부동산의 가액이 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정보정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거래 시점은 언제냐면 2022년 3월 2일이고 얘가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2023년 3월 2일인데 딱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 10% 올랐대. 그러면 만약에 얘가 1억 원의 거래가 됐고 1년 동안의 가격이 10% 올랐으면 얘는 1억 천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걸 시점 수정.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걸 시점 수정. 이번엔 지역이 다르죠. 지역이 다른데 지역 간 격차, 이 동네가 이 동네보다 10%가량 비싸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한다. 지역 요인 비교. 여러분 같은 아파트라도 예를 들어서 몇 층하고 몇 층하고 비교하는데 몇 층에 있는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몇 층이 몇 층보다 좀 가격이 500만 원 더 비싸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요.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대상 부동산은 예를 들어 900제곱미터인데 사례 부동산이 1000제곱미터면, 대상 부동산은 900제곱미터인데 사례 부동산 1000제곱미터면 면적도 비교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에 면적까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있더라. 맞아요? 그러면 일지계에서 일은 일반 요인이고 지는 지역 요인이고 개는 개별 요인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게 개별 분석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에 이렇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그냥 싸잡아 말해요. 두 개 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사례 부동산의 사시지계면을 하여 비중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비중가액 할 때 B는 잘 봐봐요 여러분. 사례와 비교하여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준인 거예요. 사례와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 부동산의 가액의 사시지계면 뭐라고요? 사시지계면 뭐라고요? 사시지계면. 오늘 점심은 사시지계면 어때요? 사시지계면. 그렇게 해요. 사시지계면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중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 비교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뭔가 사시지계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거래 사례 자료의 선택 요건이에요. 거래 사료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사정 보정할 수 있는 사례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했어요. 요건 안 된다. 왜? 사정 개입 정도를 몰라. 그러니까 정상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이 동생한테 싸게 팔았는데 5억 원에 팔았다.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사정 보정 못하니까 쟤는 안 된다. 그러나 얘는 된다. 친구 간의 거래로 8억 원의 거래가 됐고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라고 했으니 원래 정상화시키면 10억이다. 그러니까 걔는 사정 보정이 가능해서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점 수정의 가능성. 여러분 사례를 선택했는데 1년 전에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런데 30년 전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시점 수정도 못하거니와 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세 번째, 사례를 선택할 때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다. 그러나 절대로 여기는 안 된다. 왜? 시장이 다르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돼. 네 번째,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평가하고 싶어. 그래서 아주 성실한 갑돌이한테 갑돌아 사례 좀 구해와 그랬더니 갑돌이가 사례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강원도의 밭을 사례로 선택해 왔다. 자, 강원도에 있는 밭이나 논 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례는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인 강남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은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 대상이 땅이면 사례도 땅, 대상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도 석조 건물, 대상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도 목조 건물, 이렇게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여러분 사정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사정보정입니다. 여러분 사정보정이란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건 법령이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문장을 암기하지 마요. 아까 제가 잘 보세요. 친구 간의 거래로 20% 싸게 거래가 됐다. 8억이다. 자, 그럼 원래로 정상화시켜요. 10억으로 정상화시키는 거.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사정보정. 자, 사정보정이 뭔지 감 잡으셨죠? 원래로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놓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갑자기 미국에 이민 가게 됐어. 그래서 사정상 금매를 해야 된대.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싸게 거래가 됐대. 그걸 정상적인 거래라면 얼마였을까? 바꿔놓는 게 사정보정. 그런데 이 사정보정 산정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우리 기본서에 보게 되면
공식이 나와요. 3개. 원래는 그 공식 3개 외워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뒤다 쉽다 그랬죠. 쉽다 그러고 그걸 공식을 기억해서 거기다 대입하라고 그랬더니 어렵대 사람들이. 그거 안 어려운 건데 공식 3개 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차피 거래사례 비교법은 주먹구구고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러면 주먹구구인데 주먹구구로 하자고. 그래서 그 식들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주먹구구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먹구구로 꼭 하셔야 돼요. 사정보정치를 구할 때도 일단은 분수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대상부동산이니까 알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에 쓰는 거예요. 대상을. 그리고 비교하는 거 그것과 비교하는 걸 사례를 분모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상부동산이 분자에 올라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딱 읽으면서 은는이가가 붙는 거 있죠. 그런 걸 보정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부동산이 그럼 대상부동산 보정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허접하니까. 사례부동산이 그럼 사례부동산 보정하세요. 대상토지가 그럼 대상토지 보정하시는 거예요. 사례토지가 그럼 사례토지를 보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정하느냐. 우세나 고가란 말이 나오면 100을 기준으로 그만큼을 더하시는 거예요. 10% 우세는 얼마라고 하고 110으로 다시 5% 고가는 얼마라고 하고 105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열세나 저가는 빼셔. 5% 저가다 그러면 95라 하시고 10% 열세하다 그러면 90이라 하셔. 됐나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뭐뭐보다 대상부동산보다 그러면 걔가 비교 대상이니까 100이야. 사례부동산보다 그러면 걔가 비교 대상이니까 100이에요. 이런 얘기를 책에 쓸 수는 차마 책에 쓸 수는 없었고 그러나 합격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다 부담 없이 썼어요. 근데 책은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걸 갖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이렇게 허접한 얘기를 거기다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허접한 얘기는 여러분을 모든 걸 합격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갈게요. 이제 진짜 허접한데 저게 답이 다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자, 이것도 기출이에요. 사실은 기출 표시 안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출 표시 안 했지만 대상부동산이 거래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에서 10% 우세하다고 할 때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건데요. 대상부동산 2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정해야지. 근데 얼마만큼인가 우세인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10% 우세해야 돼. 대상부동산이 10% 우세해야 돼. 그러니까 대상부동산 분자를 어떻게 하면 돼? 110이라고 하면 돼. 그렇게. 그럼 사례부동산 보다잖아. 얘는 그냥 100으로 하시면 끝이야. 그러면 100분의 110이니까 2번 답이네. 끝.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셨죠?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보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보정하는 법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정하는 거, 책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보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이 가가 붙는 것은 다 보정 대상이야. 보다가 붙는 건 그냥 무조건 100으로 하셔. 우세나 고가는 그만큼 더 하시고 열세나 저가는 그만큼 빼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정 보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점 수정이 복잡하냐? 아니, 원리가 똑같고 되게 간단해. 시점 수정이. 그래서 시점 수정으로 넘어갈 건데 시점 수정 가기 전에 사정 보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짚고 가요. 첫 번째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정 보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표준지 공시가는 이미 사정 보정이 끝난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정 보정하지 않아도 돼. 자, 사정 보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시점 수정은 어떨까요? 우리 쉬었다가 시점 수정으로 갈게요.